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로 올라와 6살인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워킹맘이에요. 김장 시즌이 되니 4년 전 시댁에서 멀건 양념 묻은 배추로 신우에게 김치 싸대기를 날리고 이혼을 선언하며 통쾌했던 날이 떠오르네요. 함께 살던 신우와의 싸대기 아지 날린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골에서 7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저희의 아빠는 인물만큼 활기찼지요. 제로에 막걸리 병을 끼고 다니셨던 동네 한량이 있어요. 이런 아빠의 무능함을 참지 못한 엄마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하셨죠. 그러던 중에 제가 8살 때쯤인가 엄마가 집에 한 10개월간의 밀입을 앉으셨어요. 계셨는데 그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출산한 지 3개월도 안 된 채 몸조리도 다 마치지 못한 엄마가 또 집을 나가 버리셨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엄마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날 낳아주기만 했지 가출을 밥 먹듯이 했던 엄마에 대해 눈에 띄는 정도로는 거의 뒷광고가 없어서 궁금하지도 않았네요. 엄마 사주엔 역마살이라도 끼어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제가 참 가없었네요. 부모복지 지휘자가 없었던 아이였으니 아빠는 엄마가 낳은 동생이 자기 딸이 아닌 것 같다며 그날 이후로 더욱 삐뚤어지면 제 동생이 친동생이든 배타적인 동생이든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거의 만나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제 동생뿐이었습니다. 어린 동생이 의지할 대상도 나뿐이었기 때문에 전 엄마의 마음으로 여동생을 잘 키워야 했어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학교에 투포 손흥민 팀이 생겼었는데 거기서는 먹을 것도 많이 준다고 하더군요. 제게는 날렵한 몸이었지만 운동신경이 좋고 근육도 탄탄한 편이었어요. 타고난 능력이었고 투포 순위가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고 체력 테스트를 통과한 후 곧바로 투포 선수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음식도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받는 대로 동생에게 준다고 집에 많이 가져갔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대회에 참가하고 등수도 올려 상금도 조금 받았어요.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는데 전 그만큼 열심히 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매진한 결과 과유불급으로 인해 너무 과도하게 훈련한 탓에 어깨를 심하게 다쳤어요. 결국 운동을 포기하고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야채들로 반찬을 만들어 리어카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골에는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버린 요리책을 주어 그대로 따라했어요.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후 학교를 마치고 빨리 일복을 갈아입고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죠. 그리고는 장시간을 맞추어 리어카를 끌고 장터로 나가 반찬을 팔았어요. 어두워지는 것을 대비하여 휴대용 램프를 가져가서 반찬을 불티처럼 팔려고 했고 돈을 버는 즐거움이 넘쳐난 것 같아요. 더불어 반찬 걱정 없이 제 동생에게 음식을 먹일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좋았고 손님들이 리어카 근처에 구름대처럼 모여든 모습에 질투를 한 주변 상인들이 그를 가서 장사하라 쫓아내기도 여러 번이었고 3쯤 되니 그런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잔뼈 굵은 상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시골에서는 보기 힘든 까만색깔 그랜저가 리어카 앞에 서더니 웬 젊은 총각에 내리더군요. 아줌마, 명란자도 있어요. 엄마가 좀 사오라는데 여긴 젓갈은 안 파나 보네요. 아, 네 그냥 제가 만들어서 파는 거라 김치랑 밑반찬 위치로만 있어요. 오, 아줌마가 아니라 젊은 아가씨네. 나보다 어리겠지? 알아, 불러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들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서 익숙해요. 아직 3살이기는 한데 이제 곧입니다. 졸업을 하셨군요. 저렇게 3학년이면 이번에 수능을 봤어요.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근처 초등학교에서 신입교사인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니 괜히 안쓰럽네요. 부모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부모님은 뭐 별로 반대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집에 아이가 있어서 제가 돈을 벌어와야 해요. 아이 벌써 낳았나요? 결혼했어요? 아니요. 제 여동생이 아직 어린데 제가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를 해야 해요. 저기, 무슨 반찬을 사시려는 건가요? 명란젓은 안 파는데 다른 반찬을 안 사실 거면 조금 비켜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해서요. 전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남자 손님이 마치 제 사생활을 캐려고 추궁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불쾌했을 거예요. 젓갈도 안 파는 집이니 얼른. 가죽이 맨을 발았는데 하지만 그 남자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끈질기게 다가와 매일 대화하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호기심이 천국도 아니고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네요. 이름은 강성이라고 하였는데 이젠 성이 바뀌어서 20살입니다. 이번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실 분이 계신가요? 만약 없다면 대신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근무하는 학교의 졸업식이 동시에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왜 선생님이 제 졸업식에 오시는지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매일 오셔서 반찬을 사주시는 것에 감사하지만 매번 신났다듯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웠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꼭 반찬이 아니라 여기 오는 목적은 성씨입니다. 보러 가려고요. 이제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로 생각하시나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 제 여동생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 바쁜 사람이에요. 연애 같은 거 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잘 알아요. 제 혹시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웨딩홀 아실까요? 하얀색 궁전 모양의 결혼식장이라고 들었어요. 이 지역에서 그곳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웨딩홀이 왜 그곳인가요? 제 집안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웨딩홀을 잘 운영했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엄마가 경영하고 계세요. 우리 집은 부자예요. 이런 말이 속물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얘기예요. 성희 씨랑 성희 씨의 동생들을 충분히 먹여 살려야겠어요. 네, 알겠어요. 다음은 다듬어진 한국어 버전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도 교사이어서 나중에는 교사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에 산 것처럼 찬바람이 불던 겨울도 손발에 동상이 오던 날도 노점에서 반찬을 파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힘든 삶을 버리게 해주겠다는 말에 동의한 사람은 몇이나 있었을까요? 인물도 좋고 집안도 부유했고 안정적인 직업까지 빼놓지 않은 그 남자의 군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작은 가게 한 채에 들어가 장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는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에서 장사할 필요가 없어졌죠. 조금밖에 안 되는 크기의 가게지만 눈과 비를 막아주는 실내는 정말로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자신의 용돈을 주겠다고 해서 반찬 장사를 그만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장사가 워낙 잘 되었고 제 여동생 뒷바라지는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계속 해나갔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 풀타임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 좋았어요. 그날도 일찍 문을 열어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광성희 씨 강중모 씨 따님이 되시죠? 여기 경찰인데요. 얼른 병원 영안실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강중모 씨가 술에 치고 다방 앞에서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자세한 병원 주소와 연락처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빠가 지난 2주간 연락이 안 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동네를 돌아다니며 공짜 술을 마셨고 술을 안 주면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마음먹었고 초조한 마음에 병원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전 여동생과 한 방울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조용했는데 찾아오는 조문객도 그리 많지 않았죠. 그러나 남자친구는 매우 슬프다며 장례식 동안 모두를 담당해 주었어요. 몇 년 전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느낀 감동을 얘기해 주었죠. 그 후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이제 내가 성희 곁에 평생 있어 줄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나랑 결혼하자.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너만 오케이 하면 우리 가족한테도 곧바로 말하려고 나 결혼한다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독립적인 제 성격에 전업으로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냥 남친의 말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의 프로포즈에 전 당연히 예스했고 남친은 바로 엄마의 여동생한테 자기 결혼을 알린다며 신하다. 그런데 프로포즈가 있은 지 일주일 동안 그의 연락은 뜸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되는 마에 연락을 먼저 해봤죠. 뭐 역시 무슨 일 있어요? 가족들에게 결혼 얘기 꺼냈다고 그로 연락이 없어서 내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가족들이 엄마가 운영하시는 웨딩홀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초등학교 교사까지 둔 것은 곤란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들의 반대가 그 정도가 아니라 집을 나갈 수 없게 하는 정도라니 너무 찜찜해요. 그러면서 직장을 때려치라고 하면 말이에요. 아예 결혼을 반대해버리는 것 같아요. 나랑 결혼에 그렇게 심한 반대를 보일 줄은 예상은 했지만 집안 차이도 크고 내 조건이 최악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네요. 물론 최악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겠죠. 성희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지 알잖아요. 울 엄마가 사업을 하시니까 더욱 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돈을 가진 며느리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물러설 수 없어요. 나만 믿고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성공시킬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와 함께하면 남자친구 어머니의 성격도 어떨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드세다 말로만 들었지만 추진력이 엄청나더군요. 본인의 뜻대로 진짜 남자친구를 교사라는 직업을 때려치게 만들고 당장 외동을 실장으로 앉혔어요. 남자친구를 철저히 자신의 감시하에 두었거든요. 저는 그 후로 남자친구를 거의 볼 수 없었고 전화로만 통화하는 기간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던 중 아주 오랜만에 남자친구를 만나 데이트하게 되었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도 가고 술도 마시고 한참을 잘 놀았죠. 그런데 미행하는 사람을 둔 건지 어쩐지 남자친구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당장 집에 들어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더군요. 우리는 기약 없이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던 중 몇 달 동안 아침에 가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쩐지 아줌마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어머, 손님님, 아직 반찬 준비가 안 됐는데 혹시 뭘 필요하세요? 무슨 필요하신 거예요? 저 지금 마음으로는 손에 도끼 하나 들릴 만큼 좋네요. 이리 왔으면 부셔버리려고 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죠? 당신 누구세요? 누구 사람이라고? 아직 문도 열지 않은 가게에 오신 게 아침부터 기분이 어려우신가 봐요. 저 김무희 엄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오신 분이신데 이 숙자 모르면 간첩이라고 지 잘 모르냐면 어떻게 거리 난 사람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여긴 어떤 일로 오신 거죠? 무혁 씨한테 연락 못 받았다고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그럼 제가 깽판 부리러 왔다고 아들에게 언질이라도 했어야 했는데요. 이런 미련한 거 알고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 좀 알아야지. 이런 더러운 발로. 들이밀어 가난뱅이라는 초면에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 반찬 가게도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제가 여기까지 꾸려온 거예요. 그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욕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내가 청령 우리 집안을 망치려 하는 게냐? 그 전에 내가 이 가게를 다 망쳐준다. 남친 엄마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가게 여기저기를 부시기 시작했어요. 유리도 깨지고 쓰러지며 야채들도 다 바닥에 떨어졌죠. 전 남친 엄마고 뭐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리어카에서 터 시작해서 한 푼씩 돈을 모아 마련한 내 소중한 가게인데 여길 다 부셔놓았어요. 전 남친 엄마고 뭐고 눈이 돌아 버리더군요. 이 아줌마야, 당신 미쳤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거기 딱 기다려. 내가 경찰서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버리려는데 연락해라. 경찰이 오면 내가 너를 꽃뱀으로 신고 할 테니까.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든 모르냐? 돈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에 내가 한 가지도 무섭지 않아. 경찰에 전화하려 했더니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
저참한 가게 현장을 보고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려던 제 손을 잡았어. 미안해, 송아야. 정말 미안해. 이거 내가 하루 만에 다 복구해줄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깽판을 친 건 용서해줘. 너무 흥분해서. 그래, 일단 나중에 연락할게. 성야야, 다시 한번 미안해야. 뭐가 미안하다고 이 썩을 놈아? 잘난 우리 아들이 이런 가난뱅이고 결혼할 급이냐? 글쎄, 내 속이야. 거의 울부짖는 남자친구 엄마를 남자친구가 끌어내어 집으로 가더군요. 시모가 될 사람이 이렇게까지? 날 싫어하는데 결혼이 뭔지 생각했지만 저도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나 뚝심 있던 남자친구는 끝내 저와의 이별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결별 일정을 잡았다며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제 여동생과 함께 다 같이 예쁘게 하고 나오라며 더욱 들뜨고 있었지요. 전 의아했지만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여동생까지 데리고 나갔어요. 저도 벌써 몇 년이나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한다고 생각해 흥분하여 나갔지만 그 자리에는 남자친구의 여동생과 엄마가 먼저 와 있었죠. 전체 여동생을 인사하고 어색하게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를 쓰던 찰나, 이제 다 왔어요. 음식. 주문할게요. 여기요. 아니요. 한 사람이 더 와야 합니다. 오, 저기 오는 것 같네요. 아가의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친절한 목소리로 아가라고 불리는 곳을 쳐다보며 웬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터질 듯한 키스를 입고 저벅저벅 걸어오는군요. 남자친구는 흔치 않은 놀라는 눈치를 취했어요. 아니, 정서영, 내가 왜 여기로 왔니? 우리 지금 상대방을 만나고 있는데 너 소영이한테 뭐라 하지 마라. 내가 사정 다 말할 테니까 친히 부르러 왔다. 야, 강성아, 너 똑똑히 봐라. 소영이는 지방위원의 딸로서 유학까지 갔다 온 능력 있는 부잣집 딸이야. 우리 가족은 소영이랑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소영이가 무역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 너 같은 가난뱅이는 알아서 꺼져. 정소영이 있지, 뭔가 그 여자가요. 알랑방구를 끼며 말하더군요. 내가 무역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어머니 말대로 알아서 물러나 주세요. 안 그러면 이 지방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할 거니까. 우리 아빠가 이 지역 유지인데 그 정도 힘은 있거든요. 전 너무 열받더군요. 1인 어린 제 동생까지 이 자리에 데리고 왔는데 가난뱅이라는 싸잡아서 욕을 하다니요. 분노에 차서 앞에 있던 물이 가득한 컵을 들고 정소영 남친, 엄마 남친, 여동생이 3명의 여자에게 착 뿌렸어요. 지금 내 동생까지 데리고 나온 자리에서 날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이런 꼴 보여주려고 날 부른 거냐고. 돈 없으면 가우도 없는 줄 알아요. 당신들 물만 뿌리고 가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내 동생이 없었으면 더 험한 꼴 봤을 겁니다. 저는 여동생을 데리고 그 식당에서 떠났어요. 물사 안아기를 맞은 새 여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그러나 말하든 말 그러든 저는 동생이 걱정되었어요. 성미야, 미안하다. 못난 언니 탓에 이런 안 좋은 일을 보여줘서 죄송해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다 잊고 우리 둘은 새 출발을 하자고요. 아니야, 언니. 저 사람들은 막대 먹은 것뿐이야? 돈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 아닌가? 그냥 개 돼지일 뿐이야? 물 뿌린 것 잘했어요. 우리 자매는 크크대며 집에 돌아왔지만 언니로서 제 마음은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요. 다음 날 어김없이 반찬을 팔고 있었는데 하는 바람에 생리가 불규칙했던 제가는 단순히 생리를 하는 줄 알고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계속해서 아랫배가 콕콕 쑤시고 몸이 좋지 않아 일단 산부인과에 갔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개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피도 비치고 태아가 불안정하니 좀 쉬셔야겠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임신이라고 확실한 건가요? 아주 확실한 임신이에요.
생리를 하는지 하혈일지도 모를 만큼 쉴 틈 없이 일하며 살아왔기에 임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단 연락을 안 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임신 3개월이래요. 오랜만에 만난 그때 임신됐나 봐. 괜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고 술 마시고 그랬어요. 아, 정말 운이 좋아. 나는 너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그 정소형인 여자애는 잊어버려. 긴 집안 사이에서 무난하게 지내는 애야.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과 결혼할 것 같아.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뭐가 중요해? 유학을 다녀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바보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날 너무 싫어하시고 상견례 자리에서 온갖 깽판을 쳤는데 결혼을 허락해줘. 이제 그만 포기해. 이 아이는 내가 혼자 키울 거야. 무슨 소리야? 당장 혼인을 신고할 거니까. 잠깐 가게 문을 닫고 나와 함께 아빠 없는 아이의 삶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 남자친구의 혼인 제안을 강하게 거절하지 못할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해도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그의 아내가 되겠어. 그 길로 시댁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은 신고사를 들고 말이에요. 남자친구도 큰 결심이나 한 것 같더군요. 이번에는 강경한 자세로 어머니에게 맞섰어요. 엄마 성희가 내 아이를 가졌고 방금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으니 우리 결혼할게요. 월세 빵이라도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겠다고요. 뭐, 지금 장난해? 얘가 나한테 물을 뿌린 거 옆에서 봤는데도 이렇게 우악스러운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 기가 진짜네. 기인지 확실해요.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남자 아기인지 알게. 어머님, 이제 그런 막말은 그만하세요. 뱃속에 제 아이가 듣겠어요. 먹고 사길 바빠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저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해주세요. 내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교정된 한국어 버전입니다. 그래요 좋아. 결혼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쉽사리 매운맛 한 번 봐야 교양이 좀 채워질 거야. 내가 전투적인 심정으로 점심부터 짐을 들어섰어요. 조그만 남편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들어간 날 시어머니가 하던 가사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했어요.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죠. 제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못하게 하자 했더군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임신 초기라서 몸이 불안정했고 정든 반찬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벌지 못하면 낡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며 고등학교를 다니던 동생 성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죠. 큰 시모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님, 제 여동생이 쓰러지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93세가 되었으니 딱 1년 동안 여기 옥탑방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거기 옥탑방은 월세를 놓으려던 집이에요. 전 거기 동생이 살게 하고 싶다면 내가 월세를 내든가 동생과 함께 살며 고3을 뒷바라지 해주는 걸 꼭 제 손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시모의 제안에 오케이 했어요. 제가 반찬 가게를 하며 약간씩 벌어놓은 돈으로 월세를 드릴게요. 얼마씩 주어야 하나요? 어머님, 참 푼돈이 좀 있나 보지요? 70만 원 아니, 옥탑방이란 무슨 70만 원이나 해요. 어머님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딱 1년만 지날 거니까 30만 원 정도 주실 수는 없을까요? 야, 가족들끼리 돈 거래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70만 원씩 매달 받을 자신이 없으면 동생을 데려올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친 동생을 데려오고 뒷바라지를 했지만 임신한 몸으로 큰 집을 치우며 시댁 가족들 뒷바라지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산 넘어 산인가요? 막상 시집에 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웨딩홀 사업에 전념하느라 바쁜 와중에 신우가 병으로 힘든 것 같아요. 신우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지방대에서 피아노 전공 졸업 후 유학도 다녀와 교수가 준비 중이라던데요. 하지만 말이 교수 준비뿐이겠죠? 신우이가 그랜드 피아노를 하루 종일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종일 두드리는데 고사인 제 동생은 맨날 소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한데 제 동생은 고3이라 수능 공부를 해야 하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아니,
웬 거지 2마리를 데려다 놨더니 집주인 보고 피아노를 치지 말라는 둥. 이거 완전 죽이기 전조가 돼버렸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지 않냐? 내 피아노 연주가 듣기 싫으면 아줌마가 집 나가. 그럼 뭐, 거지 2마리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 됐냐? 아니, 아가씨, 처음 본 날부터 매번 나한테 반말 짓는데 다시 한 번만 나한테 반말하면 저 피아노 다 부셔버릴 거예요. 앞으로 말 주의하세요. 제가 오악스럽게 나오니까 시누이가 살짝 깨갱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날부로 존댓말 반말을 할게요. 섞어서 하더라도 새언니라는 호칭도 하고 말해야 해요. 역시 막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시댁에서 시모와 신부의 시집살이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동안 남편의 역할은 정말 미미했답니다. 남편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하던 사람이었으나 결혼 이후 차가운 남자로 180도 변신하게 되었죠. 처음에 왜 결혼을 강하게 주장했던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였어요.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본업이 웨딩홀 사업인지 주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상당한 금액을 주식 투자에 쏟아부은 채 개미 투자자들처럼 행동하며 남편이 웨딩홀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잘못된 주식 투자로 인해 거의 영원에 가까웠어요. 처음에는 한 100만 원을 투자했던 생활비는 어느새 10만 원으로 줄어 있었죠. 그 사이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 분유값이 대단히 올랐는데 생활비가 한창 많이 들어갈 때였어요. 남편에게 물었죠. 대체 주식으로 얼마를 리벨까요? 생활비 10만 원은 이게 말이 돼요? 장난하지 마요. 우리 제 연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들이 태어났으니 아빠로서 역할을 해야지. 당신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 창만 바라보고 있잖아. 무슨 중독이에요? 웨딩홀 출근은 왜 안 하시는 건데? 어머님께서는 맨날 저만 꾸준히 뭐라고 하시지 않겠어? 하시잖아. 주식은 앞으로 대박 날 테니 기다려요. 원래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도 있는 거예요. 투자를 좀 해놔야 주식이. 오를 때 수익이 많이 나잖아. 너 반찬 가게에서 일해도 수익이 많아. 그래서 당장은 그걸로 쓰고 있어. 내가 조만간 큰 돈을 갖다 줄 테니 너 진짜 미쳤어. 내가 알던 그 순수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정신 좀 차리고 완전히 주식 중독이야. 이 사람 남편은 정말 주식에 빠져들었고 형은 아들이 이렇게 된 것 탓을 맨날 저한테 했어요. 구박하면서도 돈을 주진 않더군요. 집은 100평집에 살면 뭐 하나 이렇게 쪼들리며 서는데 전 나란히 계속 서지는 않겠어. 아들 재원이가 돌이 되고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파트타임으로 돈가스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골 같은 집에서는 노예처럼 청소하고 밥을 해야 했고 밖에서 돈을 벌어야 했으며 결혼 전보다 더 심각한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어요. 그러던 중 백수인 신우는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쟁이로서 매일 잔소리 폭탄을 맞았고 아기같이 일을 더 했어요. 새누나, 내 그랜드 피아노가 먼지로 덮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전에 파출 붙을 때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새누나의 살림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디부터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소 스타일에 맞춰 직접 하세요. 아가씨, 백수인 제가 하는 일이 없는데 왜 늘 나 혼자 잡돌이를 하는 건지요? 피아노 먼지 정도는 직접 닦으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 비어있는 외침이었습니다. 쉬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 동생은 서울의 유명한 대학 사범대에 합격하여 역사 선생님의 꿈을 안고 홀로 상경했습니다. 이는 매우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자가 혼자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생으로 인해 지쳐있던 제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요즘 코피도 나고 가끔 픽픽 쓰러지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니야, 성미야. 너 밥도 굶고 다니니 왜 젊은 사람이 코피를 토하고 쓰러지지? 서울에는 큰 병원이 많으니까 빨리 검사를 받아봐. 언니는 요즘 돈가스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에 돈이 좀 있어?
당장 병원비를 지원해 줄게. 검사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돈 50만 원을 주었어요.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동생이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언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급성 감기래. 당장 입원해야 할 것 같다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어떡하지? 나한텐 가족이라고 언니뿐이어서 급성 혈액 감염 말이야. 내가 왜 암이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떡하니? 우리 성미 어떻게 살면서 그렇게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지하 100m 꺼지는 느낌이었죠. 어떻게든 내 동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남편한테 알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처제가 혈액감염이라고 뭐, 젊은 사람이 벌써 암이야? 나한테 아기를 맡기고 서울로 가겠다고 나게. 기저귀 한 번도 갈아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애를 맡기면 어떡해? 아이 아빠가 참 자랑스럽다. 자식, 기저귀 한 번도 갈아주지 않고 맨날 주식창에만 혼자 빠져서는 오늘부터 당장 똥기저귀 갈아봐야 해. 그럼 나는 내 동생을 살리러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니 우리 아들을 잘 챙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죽어가는 동생을 간병해야 해서 시급했어. 남편한테 다 맡겨두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 급성 혈액 감소가 있었고 더욱이 젊은 환자여서 급속히 안 좋아하셨다고 해. 병원비는 너무 많이 나와서 중간 정산을 했는데 이미 갖고 있던 돈은 다 떨어졌어. 상황이 매우 위태로웠기에 남편한테 SOS를 쳤어. 남편은 도리어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 지금은 방에 있는 나한테. 아이를 맡긴 채로 병원비를 요구하다니 지금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서 해봐. 아이가 울면서 떡을 쌌다고 소변을 보고 있어요. 이대로 내게는 주식 투자가 망했다고 해서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어요. 화가 난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느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 동생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순 없어요.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어머니께서 돈이 많으시니 제 동생을 살려주세요. 병원비가 많이 부족해요. 내 새끼는 내 아들을 버리고 내 동생만 살려야 하냐?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 우리 집 옥상방으로 데려와. 비싼 병원비는 내가 못 내줘. 어차피 죽을 사람이면 되겠지요. 아이도 잘만 치료받으면 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한테 풀도 없을 거예요. 돈만 그렇게 지고 있으면 무엇을 하나요? 제발 병원비 좀 보태주세요. 제발요. 야, 무슨 사돈이 가족이냐. 먼 친척보다 못한 사이지. 아튼 인연이 괜찮았어도 남 병원비 한 푼도 못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전화를 끊어라. 시댁에서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으므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하고 돈을 다행히 병원비를 얼마 정도 마련할 수 있었고 항암 치료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죠.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은 너무 빠르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옆에서 그 가족을 다 지켜봐 주었다는 것에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치러야 했던 장례식은 매우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겨내고 정신을 차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나의 아버지가 어젯밤 하늘나라로 갔어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니 차와 아이와 함께 와주세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와주세요. 이렇게 급하게 떠난 것은 정말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머니와 동생에게 말해서 장례식에 함께 갈 거예요. 남편이 파이팅이라고 하는데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나의 이모가 돌아가셨다는데도 나는 슬픔의 표정을 보이지 않았고 남편에 대한 미움과 고운점이 모두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전화 주신 거예요. 오더군요. 야, 동생이 죽었다고 봐. 내 마음이 맞지 않아. 어차피 죽을 것이라 돈을 들여서 치료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근데 말이야. 3일 후쯤 김장해야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바빠서 서울 장례식장에 못 가겠다. 그리고 알고 있으니 너도 얼른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라. 응, 시모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끊더군요. 시모의 반응이 충격적이어서 벙벙 있었죠. 이 와중에 김장하러 빨리 집에 내려오라. 완전히 미친 집안 아닌가? 사이코패스 집단인가?
나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아무도 없이 오로지 혼자 동생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불쌍한 나의 동생. 동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미칠 것 같더군요. 언니가 신이 나중에 꼭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그동안 너무 못해줘서 미안하다. 가난이 형제간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 옳은 한국어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한스럽구나. 다음 생에는 꼭 부잣집 딸내미로 태어나 천수를 누리고 사려무나. 동생의 물건을 다 정리한 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마당에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고 친절하게 다라이까지 다 준비돼 있다. 나왔구나. 얼마 많이냐 미가? 얼마나 독하면서 새끼를 몇 달이나 떼어놓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냐? 아, 우리 손자가 불쌍하지. 얼른 손을 씻고 김장해라. 올해는 대포이만 간단히 하자. 전 대꾸할 기력도 전혀 없어서 일단 우리 아기를 꽉 안아주고는 복장을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어요. 몸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제 마음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잘됐다 생각할 틈 없이 몸을 써야지.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 추운 겨울에 나는 마당에 앉아 소금에 절인 배추김치에 멸치 양념을 척척 묻혀 있었어요. 시어와 신우는 베란다 유리창을 닫고 마당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혼자 밖에서 작업하는 저를 지켜보며 신우이가 베란다 문을 밀어서 열고 말했어요. 선의 양을 그렇게 많이 치면 어떡해, 짱거랴. 먹을 때 고혈압 걸린다 몰라? 집사람들도 다 고혈압으로 죽일 사람들이야? 그쪽 동생이랑 같이 단체로 장례식을 해야지. 진짜 제대로 일하라고 얼굴을 똥뱉은 표정 지으면서 동생이 죽은 게 내 죄야? 돈 없는 여자가 부잣집에 시집 오면 몸으로라도 싸워야지. 내 동생의 죽음을 말하는 걸 못 들어 그 말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대가 뭐든 목이 베이는 것을 보니 없던 순간이었어요. 빨간 양념이 묻은 배추를 들고 베란다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는데 창문을 열었어요. 아우, 추운데 왜 배추를 들고 베란다 문을 열고 그래? 감기 걸리겠네. 뭐, 김치 맛 좀 보라고 그래? 어디 한번 줘봐. 얼마나 맛있게 김장했나 보자. 그래, 김치 많이 쳐 먹어라. 이것들아 양마 같은 것들 전 들고 있던 김장김치로 신우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번에는 반대쪽 뺨을 한번 후려치는걸요. 어릴 적 투포한 선수를 해봤던 제 운동신경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쩍쩍 소리가 나더군요. 신우는 얼굴 전체가 빨간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애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옆에 있던 시모가 벌떡 일어서서 저를 멀치며 간다. 얼른 지장해 부탁에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미친놈 같아. 아니야, 너무 신우한테 김치 차버려. 당장 나와, 자식 때린 채 바람날라. 그래. 나도 얼마나 더 이 똥강창에서 참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 조금 더 밀려나면 너도 김치 맞다 날려버릴 거야. 시모도 시모 아닌데, 걸쭉도 아닌데, 시모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 시모는 이제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어. 남편과 함께 김치 뚜껑이 된 신우를 챙겨 급하게 나 과아가 짐을 챙겨 아이만 데리고 시골 쓰레기 된 집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혼을 했고 양육비만 제대로 받으려 했어. 당연히 저 악마 같은 집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준 적이 손에 꼽히네. 나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시골집에 인터넷 설치하고 컴퓨터까지 준비했어. 아이를 키우며 반찬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때의 매출과는 다르겠죠. 눈을 뜰 새 없이 바빠진 저는 먼저 서울에 있는 작은 투룸을 찾아보았고 상경하여 직원까지 채용했습니다. 반찬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아파트형 공장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닥쳤는데 온라인 판매에 주력하던 우리 사업에는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방 친구에게 들었더니 시어머니의 사업이었던 웨딩홀은 매우 크게 망했고 빚을 많이 진 시어머니 가족들은 흩어져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사이다였습니다. 저는 사업이 잘 되어 월 수억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그 집안은 쫄딱 망했다는 게 엄청나게 통쾌하다고요. 그게 벌써 3년 전의 일이네요.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우리 아들과 새 남편과 재혼하여 잘 살고 있거든요. 현재 남편은 우리 아들을 친아들처럼 끔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직업은 회계사예요. 우리 회사에 회계 업무를 맡기게 되었네요. 남편도 한 번 이혼한 사람인데 아이가 없어서 저희는 요즘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돈이 생기니 사람의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역시 죽을 만큼 열심히 살면 살 길이죠.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노력한 만큼이나 심지어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 댓글에 대한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음악